현장 검증 이종관 미스터리 스릴러. 김영학의 집은 후암동 비탈진 경사로에 지어진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오후 2시 한적한 시간이었다. 절도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 담을 넘어도 눈에 가장 안 띄는 때였다. 한지수는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주변을 관찰했다. 골목길은 한산했고 다닥다닥 붙은 집들은 인기척 없이 조용했다.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밟고 담을 넘었다. 떨어질 때 발목이 삐끗하긴 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마당에는 잔디를 비집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현관 앞 화초들도 돌보지 않아 바짝 말라 죽어 있었다. 화분 밑에서 현관 열쇠를 찾았다. 녹이 쓴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탓에 열쇠가 뻑뻑하게 돌아갔다. 문이 열리자 곰팡내와 먼지가 뒤섞인 묵은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재채기가 났다. 현관에는 신발 몇 켤레가 흐트러져 있었다. 없어진 신발이 있을까 잠깐 생각했다. 실종 사건에서 실종자의 신발이 있고 없고는 실종이 자발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단서였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바로 깨달았다. 없어진 신발을 확인해 줄 사람이 없었다. 거실은 비교적 잘 정리된 상태였다. 원목나무로 마감된 벽, 누구의 그림인지 모를 동양화, 가죽 소파를 흉내낸 회색 비닐 소파, 나지막한 탁자, 벽걸이 TV와 거실장. 쌓인 먼지만 아니면 집주인은 방금 전 외출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따라 허리를 숙였다. 바닥 가까이 고개를 쳐박고 족적을 살폈다. 신발 족적 몇 개가 고운 먼지 밑에 찍혀 있었다. 그녀는 족적의 방향을 가늠해 움직인 동선을 추정하다 생각을 지웠다. 자신도 모르게 과학수사요원의 몸에 밴 습관대로 현장을 관찰하고 있었다.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 카피캣은 이런 식으로 단서를 남겼을 리 없었다. 심호흡을 하고 거실 안을 성큼성큼 걸어 다녔다. 그녀의 발자국이 먼지 위에 선명하게 찍혔다. 한지수는 거실장의 서랍을 빼서 바닥에 쏟았다. 내용물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몸에 밴 패턴을 스스로 깼다는 묘한 쾌감이 따라올랐다. 열에 들뜬 사람처럼 서랍을 빼서 바닥에 쏟기를 반복했다. 거실 바닥에 잡다한 물건들이 금방 쌓였다. 지문이 남을 거라든가 현장이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그녀가 찾으려는 것은 일질적이어야 했다. 카피캣이 고의적으로 남긴 게 이 집안 어딘가에 있어야 했다.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갔다. 옷장과 화장대, 서랍장, 벽 쪽의 더블 침대 위에는 이불이 구겨진 채 있었다. 납치는커녕 여행을 떠난 흔적도 없었다.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어 확인한 뒤 커버를 벗겨냈다. 아무것도 없었다. 서랍장 맨 아래 칸부터 열어 안에 있는 옷가지를 꺼내 바닥에 쌓았다. 보이지 않았다. 분명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몇 번을 뒤졌지만 발견되지 않은 것. 서랍장은 뱃속을 개어낸 채 입을 모두 벌리고 위태하게 서 있었다. 안방을 나와 주방으로 갔다. 개수대에는 설거지거리 하나 없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다시 둘러봐도 모든 물건들이 흐트러짐 없이 제자리에 있었다. 숨은 그림 찾기의 그림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었다.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있는 그것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찾지 못할까봐 공연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신경질적으로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다. 차가운 냉기가 쏟아졌다. 아직 전기가 끊기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다. 냉장실 안에는 썩어버린 채소들과 먹다 남은 음식들이 곰팡이에 덮여 있었다. 냉동실에는 돌덩이처럼 얼어버린 음식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 식탁을 당겨 그 위에 냉동실의 것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긴 떡과 투명한 지퍼백에 든 고기, 흰 비닐봉지에 둘둘 말린 생선이 벽돌처럼 식탁에 쌓여갔다. 냉동실 2칸을 비웠을 즈음 안쪽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작은 덩어리 한 개를 찾았다. 손끝이 저릿해지는 느낌이었다. 직감적으로 손대고 싶지 않은 느낌. 과학수사팀은 냉동실까지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학수사요원은 현장을 보고 생각하는 틀이 달랐다. 일반적 실종 사건에서 그들이 찾으려는 것은 범인이 모르고 남긴 흔적이지 일부러 남긴 단서가 아니었다. 비닐백 속 작은 덩어리는 키친타올로 쌓여 있었는데 그 크기로 봤을 때 도장 같았다. 지퍼백을 열고 내용물을 꺼내 키친타올을 한 겹씩 벗겨냈다. 마침내 마지막 종이를 벗겨냈을 때 그것이 나왔다. 얼어서 은색 얼음가루가 덮인 잘린 손가락 한 개. 손가락은 엄지 2마디였다. 잘린 단면이 매끈해 칼처럼 날이 예리한 흉기인 예기를 사용해 일부러 잘라낸 것처럼 보였다. 손가락을 싼 종이에 피가 묻어 있지 않은 걸로 볼 때 사망한 상태에서 잘라냈을 것이다. 누구의 손가락일까? 김여각이나 아내, 둘 중 하나일 것은 분명해 보였다. 손가락을 집어 지문을 살펴보았다. 훼손되지 않았으니 누구의 것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지수는 싱크대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돌렸다. 한참 동안 흘려보내고 나자 물이 따뜻해졌다. 따뜻한 물에 언 손가락의 끝이 녹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문의 굴곡이 펴졌다. 키친타올로 손가락 물기를 꼼꼼히 닦아내고 가방에서 콤팩트 파우더를 꺼내 뭉치지 않게 발랐다. 한지수는 손가락을 든 채 거실을 뒤져 박스 테이프를 찾아냈다. 지문을 전사할 테이프 대용이었다. 박스 테이프에 지문을 찍으니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선명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경찰청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 요원 김선주 경사에게 지문을 전송했다. 김 경사는 중앙경찰학교 동기였다. 별다른 설명 없이도 최대한 빨리 결과를 확인해 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다. 김 경사였다. 신원 특정했어? 인사도 없이 한지수는 대뜸 결과부터 물었다. 급하기도 하네. 시체라도 나온 거야? 아니, 아직.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얼마 전에 용산서에서도 의뢰했던 지문이야. 누군데? 김영학. 잘린 손가락은 카피캣이 남긴 단서가 맞았다. 하지만 이제 이걸로 어떻게? 다시 막막해지는 기분이었다. 손가락으로 어떻게 시체를 찾아내야 하는지. 김 경사가 뭐라고 몇 마디 덧붙였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다. 여보세요와 한지수가 몇 번 되풀이 되다가 전화가 끊어졌다. 냉동실을 모두 비워냈지만 카피캣이 남긴 단서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한지수는 손끝이 얼어버려 감각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용산서 손지훈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쩐 일이세요? 어디세요? 손 형사의 목소리에 어쩐지 호기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다. 지금 김영학 거주지로 와줄 수 있어요? 왜요? 뭐가 나왔어요? 호기심이 아니라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김영학의 손가락이요. 바로 갈게요. 손 형사는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한지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난장판이 된 집안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머릿속 같았다. 마구 들쑤셔 놓은 것처럼 어지러웠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하다가 오히려 그림 속에 빠져 아무것도 분간을 못하게 된 기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집 앞까지 사이렌 소리가 밀려오고 나서야 정신이 차렸다. 대문을 열고 손 형사를 기다렸다. 요란하게 다가오던 순찰차가 멈춰서고 손 형사 혼자 내렸다. 그는 근무복 차림의 경찰관에게 몇 마디 지시를 내렸다. 요란하던 사이렌도 번쩍거리던 경광등도 잠잠해졌다.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빨리 오려다 보니 손 형사가 괜스레 씩 웃었다. 그제야 골목이 어둑해져 있는 걸 알았다. 손 형사가 옆으로 비켜선 한지수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솜씨가 서툰 도둑이 들었군요. 한지수는 그의 농담이 반가웠다. 잔뜩 어질러진 거실을 보고도 손 형사는 놀라워하지 않았다. 마치 이렇게 해놓을 줄 알았다는 듯이. 다른 건 없었어요? 시체의 다른 조각이라든가. 없었어요. 손가락 말고는. 그래도 대단하네요. 과수틴도 못 찾은 걸. 손 형사는 머리카락을 밀어버린 머리를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머리에서 솔로 타일바닥을 문지르는 소리가 났다. 야쿠자도 아니고 김영학이 지 손가락을 스스로 잘라 냉동실에 보관했을 리는 없고 어찌됐든 살해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손가락은 살해한 후에 잘라낸 거예요. 피가 굳어 있었어요. 시체는 없고 손가락만 있다. 도대체 무슨 뜻인 겁니까? 시체의 몸통을 찾을 수 있는 힌트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사이코패스라 해도 시체 손가락을 잘라 피해자의 집 냉동실에 넣어두지는 않을 테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머리 복잡하게. 카피캣. 손 형사의 눈빛이 일순 날카롭게 변했다. 모방살인? 그러니까 여기서 모방살인이라면 아내의 실종을 카피해 김영학을 살해하고 실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주관적으로는 그래요. 손 형사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간단하게 정리될 사건이 아니군요. 한지수는 손 형사의 시선이 어질러진 집안을 훑다가 잘린 손가락에서 멈추는 걸 보았다. 미안해요. 손 형사가 손을 내저었다. 미안하긴요. 여긴 저를 비롯해 형사들과 과수요원이 몇 번씩이나 감식한 현장이에요. 그래도 냉동실 안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죠. 우리가 찾고 있던 건 마약이나 금부치 같은 작물이 아니었으니까. 한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찾지 못했을 증거입니다. 이제 나머지 상황은 제가 어떻게든 해보죠. 손 형사는 과학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출동을 요청했다. 한 형사님은 여기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철수하시죠. 한지수는 발 디딜 틈 없는 거실을 훑어보며 남의 일처럼 물었다. 과수팀에겐 뭐라고 하실 건데요? 관할서 형사의 넘치는 열정이라고 해두죠. 그가 다시 싱긋 웃었다. 그래 주면 고맙고요. 그래도 김영학의 시체는 빨리 찾아야 해요. 이제 둘 다
감찰 조사를 쉽게 넘기기는 글렀으니까. 한지수는 손형사를 두고 집을 빠져나왔다. 순찰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과 눈이 마주쳤다. 멀리서 과학수사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퇴근 시간을 한참 넘겼지만 광화문 일대 사무실 건물에는 퇴근을 잊은 불빛들이 가득했다. 한지수는 기명하게 잘린 손가락과 연쇄살인마 카피캣을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선을 떠올리며 걸음을 빨리 했다. 모자이크처럼 불이 켜진 서울청 수백 개의 창문은 멀리서도 잘 보였다. 사건이 있는 팀은 있어서 없는 팀은 없는 대로. 사건 관련 조서나 서류를 작성하느라 퇴근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3층 범죄행동분석팀의 자리는 모두 비어 있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무실 지킬 인원도 없이 각 서의 요청에 따라 신문 전략을 짜고 직접 신문을 하고 있을 터였다. 텅 빈 자리들이 오히려 한지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자신이 감찰 조사 때문에 현장 업무에서 배제돼 이들이 사람 한 몫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녀가 작성한 범죄 인지 보고서는 오대영 형사과장이 보류시켜 놓은 상태였다. 오 과장은 아직 김영학 실종 사건을 카피캣의 연쇄살인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한지수는 습관처럼 커피를 마시려고 일어서다 위장을 찌르는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다.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먹은 거라고는 커피 3잔이 전부였다는 걸 깨달았다. 통증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파도가 치듯 통증이 일정한 간격으로 밀려왔다 밀려갔다. 한지수는 책상 서랍에서 평소 먹던 입원 환자용 유동식을 꺼내 뚜껑을 닫다. 밍밍하고 아무 맛이 없는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맛을 잘 느끼지 못했다. 짠맛이나 단맛 같은 자극적인 맛도 잘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귀찮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아니라면 자주 한자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한지수는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 스카스에 접속했다. 딱히 뭘 찾아야 할지 몰랐지만 지금으로서는 뭘 모르는 채로 뒤지는 게 더 나았다. 일부러 찾으려고 하면 몸에 밴 패턴이 눈을 가릴 것이다. 자신의 감을 믿기로 했다. 기명하게 손가락을 찾아낸 것도 그랬으니까. 최근 발생한 사망사건들의 목록부터 훑었다. 변사사건과 시체는 머리와 꼬리처럼 밀접한 관계였다. 하루 동안 발생한 변사사건 보고서만 해도 목록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변사는 자살과 사고사가 대부분이었다. 한지수는 변사사건의 목록을 넘겨보다 한 줄 한 줄의 기록이 한 구 한 구의 시체로 치환되는 환상을 보았다. 그녀는 카피캣이 그 시체들 사이에 김영학을 유기하는 장면을 떠올렸다. 변사자들 사이에? 불현듯 떠올랐지만 어쩐지 현실감 있게 느껴졌다. 생각해보면 시체를 숨기기 위해 꼭 땅을 팔 필요는 없었다. 관습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 공간에 대한 집착만 버리면 숨겨놓은 시체가 보일 것 같았다. 사건과 사건 사이에, 시체와 시체 사이에 숨는 게 가능하다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카피캣이 김영학의 시체를 변사자들 틈에 숨겨놓았다고 가정한다면 손가락은 분명 단서로 던져준 것이다. 최근 5개월 동안 발생한 변사사건 중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들을 추렸다. 10여 건의 사건이 목록에 떴다. 그 목록을 한 건씩 확인해 나갔다. 단순 변사사건이라
관리자의 승인 없이 열람이 가능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강에서 떠오른 익사체였다. 한지수는 피해자가 여성으로 확인된 두 번째 사건은 제외시켰다. 첫 번째 사건은 물속에 너무 오래 잠겨 있어 손가락이 유실되었고 부패가 심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용산서에서 DNA 분석을 의뢰했지만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DNA가 없었다. 당연히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첫 번째 사건의 부검 기록을 확인했다. 부검인은 시체의 폐에서 물과 플랑크톤이 발견되었다고 기록해 놓았다. 폐에 물과 플랑크톤이 있다는 것은 물에 빠졌을 때 숨을 쉬었다는 증거였다. 사인은 익사였다. 카피캣이 설사 김영학의 시체를 한강에 유기했다고 해도 이미 살해된 시체의 폐에서 물과 플랑크톤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었다. 이 건 또한 제외시켰다. 다음 세 건은 봉청동 고시원에서 화재 사고로 함께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였다. 서울청 화재팀에서 감식한 사건이었다. 세 구의 시체는 모두 불에 크게 훼손된 소사체로 발견되었다. 소사체는 새까맣게 탄 사체. 시체는 물론 주변에 소외된 정보가 심해 DNA를 제외하고는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 세 구의 소사체 중 여성으로 추정되는 한 건을 제외하고 두 구에 대한 부검 감정서를 확인했다. 감정서에는 두 사람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돼 있었다.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화재 당시 숨을 쉬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 둘도 김영학은 아니었다. 강원도에서 발견된 백골사체 두 건은 산사태로 유실된 산기슭에서 발견되었는데 역시 김영학의 시체로 보기엔 어려웠다. 카피캣이라면 한 번 묻히면 언제 발견될지 모르는 땅속에 시체를 숨길 리가 없었다. 산속에 발견된 목맴 자살 사건의 경우도 김영학의 시체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부패가 심하고 동물들이 시체를 훼손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지만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양손 엄지는 모두 남아 있었다. 한지수는 변사 사건 중에서 살인 사건으로 분류된 건에 집중했다. 남은 살인 사건은 모두 두 건이었다. 한 건은 안산 단원경찰서 관찰인 시화호 주변에서 발견된 토막 시체였고 다른 한 건은 충북 단양경찰서 관할의 농수로에서 발견된 절반쯤 불에 탄 소사체였다. 한지수는 두 사건에 대해 공람을 요청했다. 서울청 관할의 사건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다. 단양경찰서 관할인 농수로에서 발견된 소사체는 시체를 유기하고 현장에서 불을 질러 태운 것으로 추정했다.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체 주위에 남아있는 유류의 흔적으로 볼 때 살인이 분명했다. 시체의 옷가지는 물론 소지품 등을 태운 흔적이 시체 주변에 남아있었지만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특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 이 건 역시 DNA만 남았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확인했다. 시체의 부패 정도를 보면 시체가 유기된 시점은 발견된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 2개월 안팎이었다. 시기상으로 김영학의 실종 시기와는 어긋나지만 부패의 진행 속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었다. 이 건의 경우 손가락이 모두 훼손돼 있어 김영학일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방파제 근처에서 발견된 토막난 시신은
언론에 집중 조명되었던 건이다. 사건과 직접 관계없던 자신도 기억할 정도였다. 이 사건의 토막 시신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시체의 관절이 아니라 척추를 2등분으로 잘랐다. 그래서 더욱 엽기적이라고 대서특필되었다. 시체의 상체와 분리된 하체는 주변 수색으로 발견했지만 머리와 잘린 손가락들은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DNA가 전부였다. 사건 발생 날짜도 5개월 전으로 김영학이 실종된 시점과 겹쳤다. 한지수는 시와호에서 발견된 토막 시체가 김영학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어떤 살인자도 손가락을 잘라낸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신원을 이중으로 지우지는 않는다. 갑자기 공황이 올 때처럼 호흡이 가파졌다. 며칠 후면 국가수에서 결과가 나오긴 할 것이다. 손지훈 형사가 김영학의 잘린 손가락에서 DNA 샘플을 추출해 국가수에 의뢰하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토막난 시체의 DNA와 일치 여부가 확인될 것이다. 하지만 그 며칠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시와호 사건과 관련된 현장 감식 보고서와 무검 감정서 등을 프린트로 출력했다. 어쩌면 이수인 경감은 DNA 분석 결과보다 먼저 카피캣이 저지른 범행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무실 끝에 있는 공용 프린터에서 서류가 출력되는 소리가 들렸다. 지직 지직. 한지수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호흡이 조금 유연해졌다. 다시 이수인 경감을 만나야 했다. 갈증 때문에 혓바닥이 바짝 말라 나뭇잎처럼 버석거렸다. 커피 생각이 간절해졌다.